관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칸에요. 역사학적 신제도 이게 가장 늦게 나왔거든요. 늦게 나왔고 굳이 얘기한다면 역사학적 관점이 제일 중요한 관점이에요. 사실은. 독립과 종속변수.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신제도론이 다 그런데요. 특히 역사학적 관점은 이 종속변수이자 독립변수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 이 제도가 T1, T2, T3 하면 이 제도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종속변수이고 얘는 또 여기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되기 때문에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라는 역사적 경로를 타고 쭉 지속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국가, 정치 체제가 서로 다른 역사적 경로를 걸어온 정치 체제가 제도 형성의 주체가 된다. 국가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세 유파 중에 가장 국가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게 역사학적 관점. 그 다음에 권력관계가 불균형 이 말은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뜻입니다. 행태주의나 다원주의를 반발합니다. 행태주의나 다원주의를요. 행태주의나 다원주의는 어떠한 제도적인 제한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개인의 선호는 뭐 완벽하다. 어떠한 제한도 없다. 그러나 신제도로는 제도가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한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행태주의나 다원주의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제도가 나라마다 다 상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 추가한다면 비효율적인 제도도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그 역사적 경로를 벗어날 정도로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역사적 경로에 따르던 그 제도가 상황에 안 맞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 제도를 무조건 도입한다든지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비효율적인 제도도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론이 역사학적 관점이에요. 비효율적인 제도 얘기 나오면 무조건 역사학적 관점이거든요. 역사학적 관점이 제일 늦게 나온 것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맥락이라는 그 관점과 정치체제, 국가라는 그 거시구조, 그거를 결합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도는 잘 안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지속이 된다. 그러나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속이 되는데 때로는 바뀔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결절된 균형이나 우연에 의한 변화를 인정하기는 해요. 제도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도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왼쪽에 맨 아래 보시면요. 이제 비공식 측면을 특별히 강조하고요. 규범보다는 인지를, 그 말들 바꾸니까 주의하세요. 규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당위적인 측면보다는 현실의 제도가 지금 어떠냐,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냐. 그 다음에 결과성의 논리보다는 적절성의 논리를,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보다는 상황에 적절해야 된다는 적절성의 논리. 규범보다는 인지. 결과보다는 적절성의 논리.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비슷해져 가려는, 따라가려는 동형성의 원리요.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규범보다는 인지,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적절.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각 사회 문화마다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문화가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추적 설명을 하기 때문에요. 실증적이고 귀납적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 요것만 연역적이고요. 연역. 그 다음에 역사학적 관점하고 사회적 관점은요. 귀납적입니다. 그 밑에 표를 한번 보시죠. 하나만 더 볼게요. 사회학적 관점의 맨 끝에 보시면 보편적 제도를 부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유파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유파나 마찬가지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구, 정, 보, 공에서 구제도로는 보편적 제도를 강조하지만 신제도로는 보편적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세 가지 유파를 보시면 세 번째 칸에 합리는 개인이 제도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돼요. 개인의 어떤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예요.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 그 합이 그게 제도가 돼요. 근데 두 번째 거는 개별 국가가 걸어온 역사적인 경로 그게 제도가 돼요. 네, 오른쪽 거는 세 번째 거 사회 문화나 상징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런 게 제도가 됩니다. 자, 중점이 첫 번째 거는 균형성을 중시하고요. 두 번째 거는 제도가 나라마다 왜 상이하냐. 그리고 지속이 되고 온 이유. 그걸 중시하고 오른쪽은 제도가 하나의 문화권 내에서 같아지는 유사성을 강조하고요. 제도를 형성한 주체가 개인이냐 국가냐 사회냐. 공식, 비공식. 그 다음에 제도의 범위가 첫 번째 거는 개인들의 전략적인 선택, 계산된 행동의 합이 제도가 돼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전체주의적이고 거시적이긴 한데 두 번째 거는 좀 중범입니다. 개별 국가마다 제도가 달라지니까. 오른쪽은 가장 넓어요. 문화니까요. 그래서 주의하실 게
제도라는 게 개인의 어떤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 개인의 전략적 선택의 합이다 하면 그건 합리예요.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하면 사회학적 관점이에요. 사회. 개인 간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첫 번째 그거는 상호작용을 안 해요. 각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전략적으로 계산한 거 그게 합쳐져서 그냥 제도가 되는 거예요. 개인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이렇게 하면 그 상호작용 자체가 동형성의 원리예요. 오른쪽 끝에 들어갑니다. 선호가 외생, 내생, 내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개인의 선호가 형성, 변화되는 데는 제도가 영향을 주지 않아요. 표출, 행사되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하지만 형성,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해요. 전혀. 그런데 오른쪽 두 개는 개인의 선호가 형성, 변화, 표출, 행사되는 모든 거에 제도가 영향을 줘요. 연역, 귀납입니다. 자, 오른쪽 두 번째 두 번째 거 NPM의 특징을 보시면요. 노적기냐 방향잡기 이런 건 많이 이제 보셨을 테고 네 번째 규칙대 임무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규칙대 임무중심. 그런데 기업형 정보나 NPM을 전통적 행정에 비교하면 임무중심이지만 이제 거버넌스에 비교하면은 고객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행정, NPM, 그 다음에 거버넌스를 비교하면 이게 규칙대 임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고객하고 고객대 임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NPM은 상대적으로 임무 중심의 관리 방식이라면 일단 맞는 걸로 보셔야 돼요. 다른 질문을 잘 보시되 어디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게 확실한데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나오면 임무도 맞고 고객도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밑에 피터스의 네 가지 시신 참탈 그거는 뭐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문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NPM하고 거버넌스 비교하는 거 엄청난 문제가 나와서 아실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신공공 서비스 그것도 꼭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신공공 서비스. 자, 그래서 이제 NPM의 반론 관계를 드는 거버넌스나 신공공 서비스 같은 움직임을 통틀어서 탈 NPM이라고 해요. 탈 NPM. 그게 요즘 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전통적 행정, NPM, 신공공 서비스, NPS. 그것도 중요하고요. 자, 합리성. 기술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전략적 합리성인 거. 전략은요, 유연한 민주적인 합리성을 말해요. 소통.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여망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합리성. 말 뜻은 안 나올 텐데요. NPS가 전략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그거 아시고요. 공무원의 역할이 행정가, 기업가, 조정자입니다. 조정자. 그 다음에 공익의 그 본질을 개인들의 총이익의 합이 아니라 오른쪽에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고요. 고객이 아니라 시민이고 방잡기 아니라 봉사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 달성 조직이 기재가 민간과 비영리 기구로만 되는 거는 NPM이고요. 거기에 공공기관까지 합쳐져서 연합체를 구축한다 하면 그건 NPS고요. NPS는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민간기구, 비영리기구 플러스 공공기관에서 연합체가 돼야 돼요. 네트워크가 돼야 한다는 거죠. 맨 아래 추가하는 선호하는 조직이 관료 조직이냐 분권적 조직이냐 협동적 구조냐 기본적인 통제만 수행하는 분권화된 조직은 여기서 분권은 민주적인 조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장화된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협동적 구조는 네트워크화된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분권이냐 협동이냐 뭐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탈 NPM이 나와요. 탈 NPM. 그러니까 탈 NPM은 신공공관리론을 대체하려는 것이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조정하려는 것이다라고 해야 돼요. 조정이요. 꼭 아십시오. 다시요. 탈신공공관리는 이 NPM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모든 움직임을 통틀어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든지 NPS가 다 합쳐진 말이에요. 다 합쳐서 자관 NPM에 대해서 우려를 역사적 관점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좀 더 총대를 메고 제도 형성을 해야 되고 자율성을 갖고 뭘 해야 된다는 게 역사적 신제도주의잖아요. 이것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탈 NPM은 시장에다 모든 걸 맡기려는 신자유주의나 NPM에 대한 반론을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NPM을 부정하려는 거, 대체하려는 건 아니고요. 대체 부정이 아니고 보완, 조정하려는 거죠.
대체가 아니라 조정이다. 그 말 바꾸면 틀려요. 그거 잘 알아놓으시고, 그다음에 탈신공관리론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재규제 재집권이에요. 재규제 재집권. 오른쪽 난 꼭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이요. 정부의 정치행정 역량을 강화한다. 재규제, 정치 통제를 강조한다. 그 다음에 효율이나 성과보다는 민주의 형편 같은 전통적 가치를 중시한다.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민영화요. 넘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민관 파트너십 그거는 여전히 강조를 해요. 그게 거버넌스니까요. 거버넌스를 수용하는 개념이거든요.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만 민관 파트너십이라는 게 공동생산이에요. 공동생산, 파트너십. 그다음에 관료제와 무조건 탈관료제로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관료제와 탈관료제와의 조화, 그다음에 직권과 분권의 조화. 다시 직권을 좀 중시한다 그래서 재직권이라고 해요. 자, 나눠드린 프린트를 하나 볼게요. 거기에 조금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탈신공공관리론이 중요합니다. 올해는요. 해마다 그 이슈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데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 한가운데 탈신공공관리론 주요 특성 8개가 있어요. 자, 지금 외우십시오. 지금이요. 근데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의 축소. NPM은 무조건 다 쪼개려고 했잖아요. 고위직과 상위직, 정책과 집행 다 쪼개서 집행은 떼주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집행은 민간으로 떼주고 안 되면 책임연구관으로도 떼주고 분절을 추구했는데요. 분절. 인사도 그랬죠. 고위직과 하위직을 나눠갖고 고위공무원단은 정치 논리로 하위직은 기업 논리로 분절을 추구했는데 그러니까 인사, 조직 모든 게 분절이었는데 이거는 합체예요. 합체적 정부. 2번 재집권 재규제. 3번 총체와 합체. 그 다음에 4번, 5번, 8번에 주의하시고요. 5번은 방금 말씀드린 민관 파트너십이고요. 민영화 이렇게 하면 틀려요. 민영화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4번에 정부하고 민간의 역할이 좀 애매했는데 민간에 탁 떠넘기고 잘못되면 또 책임은 정부가 지고 그런 식이었는데 역할의 모호성을 없애고 명확한 역할 관계를 안출하자. 안출이라는 게 창출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정부하고 민간 간의 또 역할 분담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역할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 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 중앙정부의 정치행정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거. 8번도 주의하세요. 신자유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막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맥락적 요소에 유의하면서 분야별로 적용 가능한 것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야지 모든 나라의 모든 행정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 다시 교재 보겠습니다. 정책학으로 넘어가서요. 오른쪽 열에 로위의 정책 유형, 배구 규제 보십시오. 배구 규제. 이 네 가지 중에 뭐를 나중에 추가했다고 했죠? 구성 정책을 나중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위는 정책을 구성 빼고 옛날에 행정고시처럼 배분, 규제, 재분배로 나눈 바 있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구성이 빠져도 맞아요. 그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나중에 8년 뒤에 구성을 추가했죠. 자, 정부기관 신설, 선거개혁정, 그건 다 아시죠. 자, 구성정책의 특징은 권총 게임이죠. 권총 게임. 권위적 성격, 총체적 성격, 게임 이론이요. 그러니까 게리맨더링 같은 게 나타나니까 정당이 주로 주도를 해요. 뚜렷하게 누가 주도하는 거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정당이 주도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분 정책은 주로 포크배럴, 로그롤링 같은 이걸 주도하는 모형이 뭐죠? 철회상각이죠. 근데 철회상각은 주로 의회 정치에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거는 의회가 주도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배분. SOC 공적 재원으로 서비스를 딱 나눠주는 겁니다. 특정 또는 불특정 상관없어요. 어떤 책은 특정이라고 돼 있고 어떤 책은 불특정이라고 돼 있는데 특정이기도 하고 불특정이기도 해요. 출산보조금 아이를 낳는 모든 사람한테 다 주는 거니까 불특정이죠. 그러나 아이를 낳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니까 또 특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불특정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규제 정책은 포획이나 지대추구 같은 다원주의 정치 현상이 나타나요. 이 다원주의라는 게 이익 집단이 주도가 되잖아요. 이익 집단이 많은 관심을 갖고 포획과 지대추구 하는 것도 이익 집단이 주체가 돼요. 그 다음에 재인배 정책은 엘리트 이론, 엘리트 정치가 나타납니다. 주도 세력도 엘리트들이에요. 대통령,
참모, 뭐 여야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구 접촉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잼배 정책은 주로 집권적이고 독자적이고 안정적으로 결정이 돼요. 아래서 결정되지 않아요. 독자적이고 집권적이고 하향식으로 안정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밑에 페이지를 보시면요. 정책 문제 구조화. 경계 분석은 위치나 범위를 찾는 거. 계층 분석은 계층별로 확실하고 불확실한 원인을 찾는 거. 분류는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인 요소로 나누는 거. 유추는 문제 간의 유사성을 밝히는 거. 가정 분석은 대립되는 가정을 하나로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거. 자, 그 밑에 정책 의제의 유형을 볼게요. 체제 의제, 제도 의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의제가 설정되는 과정을 보면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되고, 그 다음에 체제 의제가 되고, 제도 의제가 되잖아요.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 보통 우리가 정책 의제라고 하면 이 넷 중에 좁은 의미로 뭘 얘기하죠? 제도적 의제를 얘기하고요. 체제 의제가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일반 대중이 정부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믿는 문제를 말해요. 일반 대중이, 국민이 이건 정부 소관사항에 해당한다. 해결해 줄 문제다라고 믿는 문제. 이게 체제 의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가끔 표현되냐면 정책적 해결의 필요성이 높아진 문제 또는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높아진 문제라고 표현을 해요. 채택이 된 게 아니고. 그거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좀 거시적인 문제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정의가 딱 된 거, 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거, 좀 미시적인, 구체적인 의제, 그게 제도적 의제입니다. 정책적 해결의 필요성,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거는 체제 의제를 말해요.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맨 아래 피터 메이 모형은 쉽게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오늘 사실요. 지금 상황에서 뭐 그걸 보고 있기는 좀 그렇고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우리가 한 보름 전에 이걸 한다면 뭐 그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자, 오른쪽 가운데 열에 국가론. 기본적으로 다원주의, 선량주의, 마르크스 국가주의 4개가 있죠. 조합주의도 넓게 보면 국가주의에 속하는데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베버주의, 그거는 이제 독일이고, 조합주의는 이탈리아 파시스트가 이제 대표적인 거니까요. 네,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주도가요. 이익집단. 선량주의는 엘리트니까 지배계층. 마르크스주의는 자본가 계급. 국가주의는 정부 또는 관료. 조합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신자가 들어가서 다시 이제 오른쪽에 2라운드 논쟁이 생겼는데, 신다운론은 국가가 좀 더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선거보다는 내부 기구 분화가 중요하다고 한 거죠. 선거가 그게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원주의에서는 왼쪽은 선거가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했죠. 선거. 신엘리트주의는 무사결정론, 엘리트들이 가로막으면 채택이 안 된다. 의도적 무결정.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주의입니다. 바흐라흐, 기억나시죠? 이거는 뭐 다원주의, 로버트 달의 다원론을 비판을 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약간 이제 수정된 것인데 국가의 자율성을 부정을 했다가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갖는다라는 걸 인정을 해준 거예요. 신배버주의도 그런 점에서 이제 접점을 찾았고요. 자, 신조합주의는 조합주의 역시 변형인데, 조합주의는 국가하고 이익집단 간에 공식 합의가 형성돼서 국가가 주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조합주의는 공식 합의가 긴밀한 동맹관계로 발달한다고 했죠. 긴밀한 동맹관계. 그러면서 민간이 좀 더 상대적으로 주도를 하게 돼요. 조합주의는 국가와 이익집단 간에 공식 합의가 있으면서 국가가 주도를 하는데, 신조합주의는 긴밀한 동맹관계가 형성되면서 중요 산업조직, 민간이 좀 더 주도를 한다. 자, 이 중에 맨 위에 3개는요, 사회 중심의 접근법이에요. 민간 중심이에요. 맨 위에 3개는 다원주의, 선량주의, 마르크스는 민간이거든요. 밑에 2개는 국가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다원주의만 권력 균형론이고 아래 4개는 권력 불균형론이에요. 집중론이에요. 어딘가로 권력이 집중돼요. 선량주의는 엘리트에게로, 마르크스주의는 자본가, 특정 계급, 국가주의는 국가로, 조합주의도. 그래서 맨 위에 것만 권력 균형론이고 아래 4개는 권력 불균형론이에요. 자, 오른쪽에 정책 네트워크의 종류요. 3가지. 철회삼각,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철회삼각 3축은 그건 뭐 기본이니까 아시겠죠? 이슈공동체는 이해관계자, 뭐 전문가, 시민, 개인, 관료 다 참여. 오른쪽은 관료 플러스 전문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죠. 관료도 넓게 보면 전문가거든요.
자, 폐쇄, 개방, 비교적 폐쇄. 왼쪽은 아주 안정, 지속. 가운데 건 매우 불안정, 일시. 오른쪽은 중간. 그 다음에 행자들의 관계가 철의 삼각은 완전히 결탁 관계예요. 철의 삼각이니까 동맹 관계, 동맹, 결탁. 이슈는 중구난방, 경쟁 갈등, 네거티브성, 제로성 게임, 영합 게임. 오른쪽은 정합 게임, 서로 협력, 파지티브성 게임.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접촉 빈도가요. 이슈 공동체는 일정치가 않아요. 근데 정책 공동체는 매우 활발해요. 상호 접촉이 매우 활발해요. 네, 또 하나 이슈 공동체는 권력과 자원을 누구는 갖고 누구는 갖지 않고 참여합니다. 예, 모든 사람이 권력과 교환할 권력과 자원을 갖고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은 모든 사람이 거의 동등하게 정보, 지식, 권력, 자원을 갖고 참여합니다. 권력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요. 10페이지 맨 위에 비용 편입 분석의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네 가지. 수년제 가치, 이게 가장 1차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준이다. 가장 우수하고요. 우수하고. 편익 빼기 비용이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크면 타당하다. 편익 비용 비율은 흔히 수익률 지수라고 돼요. 수익률 지수. C분의 B죠. 비용의 현재 가치 분의 편익 현재 가치. 1보다 크면 타당하다. 2차적 기준입니다. 2차. 그러니까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성 여부나 그 사업을 채택 가능한지 채택 가능 여부만 따질 때는 첫 번째가나 두 번째가 똑같아요, 결국. 그러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규모 사업은 어떤 기준이 더 유리해요? 순현재 가치가. 소규모 사업은 비율만 따지면 두 번째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와요. 근데 할인율을 몰라서 현재 가치를 계산 못할 때는 뭘 써요?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의 가장 큰 약점은 여러 개의 변이적인 사업에서 복수가 나온다.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 할인율보다 커야 됩니다. 기준 할인율을 필수 수익률이라고 돼요. 필수. 자, 내부 수익률은 기준 할인율이 민간 할인율입니다. 공공 할인율은 모르는 상태니까 민간 할인율보다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편익과 비용의 현재 가치가 같도록 만들어주는 때 할인율. 그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결국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들어주거나 편익 비용 비율을 1로 만들어주는 데 할인율. 그리고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투자된 원금분에 추가로 얻은 편익. 그러니까 10억을 들여서 만약에 2억, 12억을 벌었다. 1년 사이에.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20%예요. 10분의 2. 10분의 2. 그러니까 원 비용분에 추가로 늘어난 편익. 10억을 들여서 12억을 벌였다 하면 10분의 2가 돼요. 원 비용분에 추가로 늘어난 편이 이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 나오시면 그냥 1초 만에 푸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도 모를 때 가장 초보적인 기준이 자본 회수 기간입니다. 투자된 원금을 되돌려 받는데 걸리는 시간. 당연히 빨리 회수를 해야지 이자 부담이 안 나가고 다른 데 써야 되니까 짧을수록 대체로 좋겠죠. 요 네 가지요.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우선순위는 다 이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오른쪽에요. 직관적 예측 기법 중에 거기 델파이하고 브레인스토밍은 다 아시죠? 브레인스토밍은 집단 자유 토의 기법. 접촉하면서 하는 겁니다. 델파이는 모이지 않고요. 끝까지 익명성을 유지하는 게 그냥 델파이고 어느 정도 결론이 표면화되고 나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하는 게 정책 델파이고요. 정책 델파이하고 일반 델파이는 다르죠. 그 밑에 칸을 먼저 볼게요. 맨 아래. 전통적 델파이는 일반 문제입니다. 정책 델파이는 정책 문제입니다. 왼쪽은 동질적인 일반 전문가들입니다. 응답자가. 오른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창도자입니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왼쪽은 철저한 익명성, 오른쪽은 선택적 익명성. 왼쪽은 통계 처리 방식이 중의수, 가운데 근접된 의견, 오른쪽은 양극화된 처리, 갈등을 조성하는 거 오히려. 그 차이가 있고요. 위에 있는 표를 다시 보시면, 자, 교차 영향 분석, 실현 가능성 분석, 명목 집단 기법, 변주법적 토론이요. 그거 좀 신경 쓰시고요. 교차 영향 분석은 항상 연관된 사건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를 가지고 메인 사건을 확률을 따지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정치적이요. 경제적 하면 틀리고요. 명목 집단 기법은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허울 좋은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제한된 토론만 하고 대안 제시하고 표결로 끝내버리는.
변증법적 토론은 찬반 지명 반론자 기법, 대안의 장단점을 최대한 도출하기 위해서요. 찬반 두 팀 나누어서 토론에 붙이고 또 바꿔서 토론해보는 그런 기법이에요. 변증법적 토론. 그게 다 직관적인 예측 기법에 들어갑니다. 조금 쉬었다 갈게요.